일본이 수출 규제 한 달여 만에 반도체 관련 주요 품목 수출 한 건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재에 대한 추가 허가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어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유보하고 외교적 노력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 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주말까지 찜통더위가 이어질 기세입니다. 9호 태풍 레끼마의 북상으로 다음 주 초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세부안이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됩니다. 주택시장이 안정될 거란 기대와 주택 공급이 오히려 위축될 거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협상 시작도 하기 전에 증액에 쐐기를 박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전략과 속내를 알 수 있는 조치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들어간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수출 신청 한 건을 허가해줬습니다. 수출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이 허가 조치가 던지는 메시지는 일본은 금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제무역 질서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국제사회 여론을 향한 명분 쌓기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에서 이민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재,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지난달 4일 수출 규제 시행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수출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로 전해졌는데 일본은 군사 전용 우려가 없어서 수출을 승인했음을 강조했습니다. 正当な取引については恣意的な運用をせず許可を出していることを示したものであるというふうに承知し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공장에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것도 허가했습니다. 언뜻 유화적으로 보이는 수출 승인의 속내는 국제사회 여론전을 고려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수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을 추가 도발의 빌미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대체 공급선 확보와 국산화 의지,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에 따른 위기감도 작용한 듯합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해선 압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한 배려는 아니라고 했고 추가 규제도 위협했습니다. 適切事例が出てくればですね、当該品目について個別許可申請の対象に追加することも含めてですね、徹底した再発防止策を講じてまいりたいと。 아베 정부의 판단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은 이제 일본 내에서도 낯선 목소리가 아닙니다. 무역 질서를 흐리지 않는다는 명분도 쌓아야 하고 한국에 대한 압박도 이어가야 하는 일본의 속내를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이 한 건의 수출 허가가 우리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타격은 불확실성입니다. 이 한 건 허가가 났지만 허가가 안 난 건이 더 많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백색 국가 제외가 실제로 실행되면 규제가 더 확대됩니다. 국제시장도 우리 산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최우선 노력도 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이 첫 허가를 내준 품목은 극자외선 EUV용 포토레지스트.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필수 소재입니다. 수출 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삼성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35일 만에 첫 허가로 일단 해당 품목의 급한 불은 끈 셈입니다. 3년짜리 포괄 허가는 아니지만 개별 허가는 6개월간은 유효합니다. 때문에 허가를 받은 일본 업체는 6개월간 우리나라에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재에 대한 추가 허가 여부나 시기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 뉴욕에서 열린 삼성의 새 스마트폰 공개 행사에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고동진 사장은
하반기 신제품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서너 달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기화하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대기업의 소재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더 문제입니다. 납기 맞추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은 일본이 마음대로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2차, 3차, 4차 협력업체까지 수많은 일본산 부품과 장비를 쓰기 때문에 백색 국가 제해가 실행되면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이제 일본 기업을 이제 파트너로 해서 거래를 하는데 좀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좀 취약할 수가 있고요.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불확실성. 정부 단기 대응도 이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앞서 여러 분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왜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수출 허가 한 건을 인정했을까? 여기엔 미국을 의식한 치밀한 계산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삼성 반도체의 최대 수요자인 미국 IT 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치밀하게 사전 조사를 하고 이 수출 허가를 해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일본 경제산업상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등으로 세계적인 파급 효과는 없을 거라 반복해 말합니다. 何か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への影響が生まれるとか、基本的には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진짜 영향이 없는 걸로 생각했을까? 지난달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전문 분석 회사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삼성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과 재고 현황, 주요 고객, 그리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재고량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의 초점은 삼성이 언제부터 수출 규제의 영향을 받느냐에 모아졌습니다. 해당 자료를 제공한 분석가는 삼성이 가진 재료가 열화되기 때문에 2달 정도 버틸 수 있다는 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수출 허가. 삼성이 수출 규제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이달 말을 한계 시간으로 설정하고 물품이 한국까지 가는 시간을 감안해 첫 허가를 내준 셈입니다. 또 다른 일본 반도체 전문가도 경제산업성 간부의 요청으로 7월 중순 2차례 만남을 가졌고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韓国の在庫がどのくらいあるのかとかそういう細かいことをですね、ヒアリングしたかったんですね。ですからそれは中身は言いませんけど、国家の機密に関わる問題だから。 결국 일본 정부가 두려워하는 건 삼성의 반도체 공급 차질로 피해를 입게 될 미국 IT 업계 등의 비난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훼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우리 정부도 구체적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에 대해서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석탄재를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일본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들여온 석탄재 폐기물은 1,180여만 톤. 국내 업체들이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데 그중 99% 이상이 일본산입니다. 정부가 이 석탄재 폐기물을 들여올 때 환경 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선 정부의 첫 대응 조처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항만의 환경청 직원을 상주시켜 수입하는 모든 석탄재를 하나하나 직접 검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업체가 제출한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자가 측정한 방사선 결과치를 토대로 수입이 허가됐습니다. 환경당국의 조사는 분기에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수입을 금지한다든지 제한한다는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방사능이나 중금속 오염도를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방사능과 중금속 초과가 확인될 경우 석탄재 폐기물을 즉각 일본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산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멘트 제조에 국내 석탄재 활용을 늘리고 대체 자원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반면에 맞대응 카드로 검토됐었던 우리도 일본을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하고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쯤 결정하려다가 일본의 태도와 대응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응 카드로 쓸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적 해법을 위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을 백색 국가,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빠르게 추진됐습니다. 일본 가기에서 한국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한 직후 처음 발표됐고 엿새 만인 오늘 관계장관회의와 총리실 현안 점검회의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일본을 수출 우대국인 가 지역에서 새로 만드는 다 지역으로 강등시켜 따로 관리하는 방안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심사로 일정 기간 수출을 보장받는 사용자 포괄 허가를 받기 어려워지고 5일 내 심사 같은 혜택도 없어집니다. 우리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 29개 국가가 그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일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검토를 거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오늘 회의 후 확정 발표도 검토했지만 일단 결정은 유보했습니다. 시행 시기를 좀 더 조율하기로 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규제했던 반도체 소재 수출을 처음 허가하면서도 동시에 규제 확대 가능성을 거론한 상황. 우리 정부도 지금은 백색 국가 제외 카드는 손에 들고 외교적인 해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 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네, 시기적으로 최근 한일 간 경제 갈등이 이유가 된 건 아니지만 일본의 상반기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87%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일 경제 갈등으로 인해서 교역 감소, 관광 감소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타격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박예수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기 전인 지난 상반기, 일본의 수출엔 이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87.4%, 1조 5천억 엔 넘게 급감해 2,200억 엔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수입도 줄었지만 수출이 훨씬 더 급격하게 감소한 결과입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철강,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 부진이 무역 흑자 급감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일본 재무성의 분석입니다. 이런 상반기 무역 성적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행한 일본 정부에 큰 고민과 부담을 안기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수출에 이렇게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영향이 본격화하면 일본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当社だけでないいろんな会社が半導体の関係の会社がですね関係してきますので、その影響によっては業績にも影響がある可能性はもちろんある。 다만 상반기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 일본의 서비스 수지가 반기 기준으로 처음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반기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광객 4명 가운데 1명이 한국인이었던 상황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사카의 경우 6월과 7월 한국인 관광객이 30%가량 줄었고 일본의 지자체들이 관광객 감소에 따른 재정 지원에 나서는 처지입니다. KBS 뉴스 박예수입니다. 이번엔 우리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작기계 현장입니다. 이 공작기계의 생산 능력에 따라서 한 나라의 기계공업 수준이 결정되는데 이 공작기계 핵심 부품인 수치 제어반의 9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월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걸 규제할 경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속면을 자르고 깎고 구멍을 뚫는 무인 공작기계입니다. 여러 개 축을 동시에 정밀하게 통제하는 고난도 작업. 핵심 부품은 바로 수치 제어반입니다. 이 제품 일본 의존도는 현재 91%.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되자 급한 대로 6개월치 물량을 우선 확보해뒀습니다. 좀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두산과 위아 두 업체가 지난해 14억 5천만 달러, 약 1조 7천억 원어치의 공작기계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수치 제어반 수출을 본격 통제하면
올해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수치 제어반은 한 달에 1,200대씩 일본 환학 제품을 수입합니다. 환학은 지난해 2,300억 원어치의 수치 제어반을 우리나라로 수출했습니다. 회사 전체 생산 물량의 40에서 절반 가까이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구입한 것입니다. 수치 제어반 교역이 통제되면 한국과 일본 기업 모두가 난처해지는 상황입니다. 일본 제품 대신 독일산이나 국산을 쓸 수 있지만 일본 제품 선호도가 워낙 높아서 현실적으로는 대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이걸 활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존 제품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부품 국산화 등과 같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일본 예술제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협박문을 보낸 남성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전시를 재개해야 한다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고야 현지에서 강푸른 기자입니다.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가솔린통을 가져가 소란을 피우겠다.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예술제에 지난 2일 협박 팩스를 보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치현의 수사 의뢰에 하루 만에 붙잡힌 용의자는 이웃 도시에 사는 트럭 운전사 59살 호타 슈지로 드러났습니다. 편의점 CCTV에 팩스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용의자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현지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어제 전시장 건물 안에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며 휘발유라고 외친 2인조도 같은 날 체포됐습니다. 美術展を見に来るのに黒いヘルメットをかぶってくる。警察が連れて行こうとした時に警察にかけたらしいです。 체포 소식을 들은 나고야 시민들은 행정당국이 빨리 전시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再開したら僕たちはここに立つ必要もないし、当たり前ですけど、一日も早く再開を願います。 평화의 소녀상 모형과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운동도 나고야를 중심으로 일본인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戦前の植民地支配のきちっと日本は謝罪もしてませんし、肖像像はみんなが見れるところに立たないといけ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 안전을 이유로 소녀상 전시를 중단시킨 아이치현 지사가 협박 용의자 체포 이후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나고야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아베 총리에게 사죄한다고 발언한 한 단체 대표가 이번엔 예전 일본 대사관이 인근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문재인은 국가 간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 옛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 모인 엄마부대 봉사단 회원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우리가 먼저 1965년 한일협정을 어겼다며 우리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는 주장도 늘어놓았습니다. 일본은 무려 36분, 8분 가까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이 찾아와 주 대표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애국국민운동 대연합 오천도 대표는 밀가루를 던지며 주 대표에게 다가가다 경찰에 제지를 당했습니다. 오늘 내가 좀 없애버린다니까.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주 대표의 어깨를 밀쳤다가 경찰에 한동안 체포됐습니다. 소동은 10여 분 만에 끝났지만 시민들이 느낀 씁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주장을 경계하고 차분하게 한일 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시민들의 자기 주장이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그 국민들의 모두가 그 동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고. 시민사회가 문제 해결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우리 시민들은 이럴 때일수록 성숙하고 신중한 자세로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연일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정치권도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천유정 기자입니다. 이미 쓰고 있던 일제 사무용품을 모두 거두고 일본 제품 쓰지 말자!
서울 한복판에 노 재팬 구호가 적힌 깃발을 내걸고 자치단체의 이런 조치들은 모두 시민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늘 적으로 만들어서는 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이성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아베 정권과 일본 국민을 구분하자는 신중한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습니다. 노 재팬으로 시작한 불매운동은 노 아베로 바뀌고 있습니다. 불매의 대상을 전범 기업에 한정하고 참여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습니다. 지금 기업도 막 그렇게 막 몰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본 기업이다 막 이렇게까지 너무 몰아가는 게 아닌가. 일본인들의 좋아요 한국 해시태그에 이어 우리 국민들의 좋아요 일본 해시태그도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 같은 자정과 비판에 정치권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도쿄 올림픽 보이콧과 일본 여행 금지 구역 지정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민주당은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일본 전체를 상대로 하는 노 재팬이 아닌 노 아베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직접 나서가지고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당당히 대응하되 차분하고 신중하자는 시민의식이 스스로의 자정은 물론 정치권의 균형도 이끄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주춤했던 불볕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폭염특보가 전국으로 확대 발효됐는데 이 무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입니다. 가을에 접어든다는 절기 입추가 됐지만 공원에는 매미 울음소리가 여전합니다. 연신 손부채질에도 열기는 좀처럼 식질 않습니다.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이 36.1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지방은 35도를 웃돌았고 그 밖의 지역도 33도 안팎의 폭염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섬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 들어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던 서울은 태풍이 지난 어제 하루 더위가 주춤했지만 다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선 겁니다. 내일은 서울과 대전 등 중부지방의 낮 기온도 3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자습한 공기, 그리고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태양열, 그리고 여기에 남쪽으로부터 북상하는 두 태풍으로부터의 열기까지 전해지면서 매우 고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폭염을 꺾어줄 변수도 태풍입니다.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9호 태풍 레끼마는 모레 중국 동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이 다음 주 초 전국에 비를 뿌려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안성 공장 화재가 폭염으로 보관됐던 위험 화학물질이 자체 폭발해 생겼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위험 화학물질을 대규모로 보관할 때는 규격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창고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입니다. 지하 1층은 창고로 쓰였는데 창고 관리자가 이곳에 위험 화학물질 6가지를 보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닐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아조비스 이소부티로니트릴은 4톤이나 있었습니다. 나머지 5가지 물질을 합한 보관량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물질들은 모두 불꽃 등 외부 요인이 없어도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이거는 저마운이 없어도 이상 반응으로 스스로 발열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당시 날씨 등을 고려했을 때 창고에 있던 화학물질에서 자연 발화로 불이 시작돼 폭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을 쌓아둔 곳에 있던 화재 탐지기가 가장 먼저 작동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안에 에어컨 같은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면 실내 온도가 외기 온도가 36도씨니까 실내 온도는 40도씨나 50도씨는 금방 상승해져. 창고 업체는 위험 물질을 보관하면서도 보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은 일정량 이상 보관할 때 반드시 허가받은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업체 등을 상대로 보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순직한 고 서건호 소방이의 연결식은 오늘 오전 엄수됐습니다.
1계급 특징과 훈장이 추서된 석 소방위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서울의 집값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승률이 엄청났죠. 실제로 마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1월에 12억 원에 팔렸던 것이 7개월 만에 호가가 16억 원으로 뛰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그래서 로또다 이런 비유도 있었지만 반대로 대다수의 서민에게는 엄청난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습니다. 이후에 정부의 고강대 대책으로 집값이 주춤하더니 최근에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월요일에 발표됩니다. 관심은 적용 지역과 시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아파트로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됩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지금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 중입니다. 택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데 각 지자체 심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지역을 관리해왔습니다. 주변 매매가와 시장 상승률 등을 반영하다 보니 분양가 억제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어떤 지역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하느냐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할 경우 사업성을 높이려 후분양을 선택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모두 상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지역은 기존 집값 상승률과 연동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면 시행보다는 핀셋 규제처럼 지역별로 가격이 올라간 지역만 아마 적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역별로 선별해서 낮은 분양가로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지 않도록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공공 아파트와 비슷하게 늘리는 방안도 추진될 방침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통제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지난주 술을 마시고 국회에 나타나서 추경안을 음주 심사했던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예산 민원입니다. 그것도 추경안을 비판하던 한국당 의원들에게만 공문을 보내서 예산 민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국회 예결위원장을 두고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던 한국당. 결국 친박계 김재원 의원이 위원장이 됐는데 소감이 이랬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데 나흘 뒤 한국당 의원들에게 이메일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김 위원장 명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의원별 관심 핵심 사업 한 건을 세부 사업명과 예산액, 요구사항까지 내달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직접 소속 정당 의원들의 민원 챙기기에 나선 겁니다. 그러고 사흘 뒤 추경안 제출 이후 처음 열린 예결위 전체 회의에선 엄정한 심사를 약속했습니다.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예산 심사에. 여당은 추경 땐 목리를 부리더니 뒤에선 지역 민원을 챙겼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생 추경 처리는 100일이나 지연시켰으면서도 예산 민원은 가장 먼저 살뜰하게.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위원장 선출 과정에 생긴 계파 갈등을 의식했단 말이 나왔습니다. 추경안 음주 심사 논란 때 엄중주의 조치했던 한국당 지도부는 말을 아꼈고 김재원 의원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의원 10명이 집단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통합론 발언에 이어서 오늘은 당 소속 호남파 의원들로 말이 들끓었습니다. 8개월을 앞둔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살아남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노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국민의당을 떠나 창당한 지 1년 6개월, 민주평화당이 다시 분당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소속위원 14명 중 10명이 12일 탈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대 지지율로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대표 사퇴, 비대위 전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당을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대한정치 소속 의원들 전원은 민주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탈당 의원은 비당권파 유성엽,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 9명에 신당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기로 한 김경진 의원까지 10명입니다. 바른미래당 비례대표로 평화당에서 활동해온 장정숙 의원도 함께하겠다며 당직을 사퇴했습니다. 정동영 대표 측은 명분 없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공천을 서둘러 당을 수습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기 공천을 통해 총선 승리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유승민 의원과 통합 안 하면 미래가 없다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으로 벌집 쑤신 듯했던 바른미래당은 또 어수선해졌습니다. 박주선 전 대표께서도 민평당 의원들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합당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 8개월 남은 총선, 평화당 분당이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이 개시되기도 전인데 구체적 근거 없이 한국이 인상에 동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유의 협상 기법으로 방위비 증액의 쐐기를 받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서지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As you know, we've got 한미 두 나라의 관계는 좋지만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왔다는 겁니다. We've got 32,000 soldiers on South Korean soil and we've been helping them for about 82 years and we get nothing. 82년 동안 도왔다는 기준이 뭔지, 한국과 합의했다는 근거는 또 뭔지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앞서 트윗을 통해 방위비 협상이 시작됐고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방위비 인상에 쐐기를 박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동맹국의 안보 비용을 계속 언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엔 동맹이 뭔지 구글 검색을 하게 해줘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이론은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과의 방위비 협상에도 특유의 협상수를 거리낌 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1조 389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1조 원을 넘었죠. 정부는 올해도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상해야 되는가? 상당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김영은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를 체결해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했습니다. 그동안 10차례 갱신됐습니다. 그새 1,073억 원에서 1조 389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분담금의 내용은 크게 한국인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3개 항목입니다.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50% 정도입니다. 내년 방위비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8.2% 인상됐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기억입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지난 협상에서 3년에서 5년이던 협정 유효 기간이 1년으로 줄었습니다. 매년 큰 폭의 증액은 이미 예고됐습니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위한 새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이 첫 적용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증액을 얼마나 요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일본의 5배 인상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점으로 미뤄 우리에게도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방한에 앞서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공언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난해 방위비 협상은 4월에 시작해 체결까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경우 협상이 곧 시작되더라도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택배나 새벽 배송 등 요즘 신선식품 배달이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쓰고 난 아이스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겁니다. 먼저 김진아 기자가 실태를 보도합니다. 주부 이주연 씨는 이틀에 한 번씩은 택배로 식품을 받습니다. 덩달아 주방 한쪽엔 아이스팩이 쌓여갑니다. 음식물을 갖고 외출할 때 한두 개 다시 쓰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쓸 데가 없습니다. 부피는 근데 버리는 방법이 명확치가 않아서 뜯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그냥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도 아이스팩이 골칩니다. 다 비우고 스티로폼에다 버리면 될 것 같아요. 스티로폼이나 비닐류, 버리는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시 골라내야 합니다. 박스에 담긴 채 그냥 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꺼내놓고 빈 박스만 담아요. 대부분 아이스팩의 겉면은 비닐류로 돼 있어 재활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고흡수성 폴리머라는 화학물질이 물과 섞여 들어 있습니다. 냉장 효과를 높이고 잘 터지지 않게 첨가한 일종의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조금씩 내가지고 물 붓고 해가지고 흘려보내 하루에. 근데 이거 어떻게 버리면 돼요, 그럼? 그대로 하천과 바다에 흘러들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연에서 썩어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차라리 아이스팩을 뜯지 말고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라고 권장합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연간 아이스팩 생산량은 2억 개, 대다수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이렇게 아이스팩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향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1000도가 넘는 고열에서도 이 내용물은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아이스팩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뒷받침할 대책은 부실합니다. 계속해서 김소영 기자입니다. 쓰고 버린 아이스팩을 가위로 잘라봤습니다. 투명한 젤 형태의 고흡수성 폴리머가 쏟아져 나옵니다. 정부 권고대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우게 됩니다. 묻어도 잘 썩지 않는 고흡수성 폴리머. 태우면 잘 분해될까? 실험을 해봤습니다. 현재 지금 1300도 되는 열로 해서 계속 가열을 하고 있는데 5분 정도 지난 현 상황에서도 문제 불에 타진 않고요. 자기 무게의 5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머금는 고흡수성 폴리머의 특성 탓에 뜨거운 열에도 잘 타지 않는 겁니다. 소각장에서 타지 않으면 결국 찌꺼기로 땅에 묻혀 고스란히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재사용입니다. 일부 유통업체와 자치단체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수거하는데 아직은 그 양이 미미합니다. 오히려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더 횟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왜 우리 단지는 같이 안 하냐라고 하면서 어렵사리 수거를 해와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다시 쓸 수 있게 보내려 해도 크기나 포장 재질이 제각각이고 겉에 업체명까지 쓰여 있으니 재사용을 꺼리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특정 메이커가 있는 아이스팩들이 많은 경우라서 타 업체로 보내도 이거를 이제 재사용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사용이 급증하는 아이스팩이 환경 오염의 큰 요인이 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사용량과 재활용 실태에 대한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여행을 가더라도 일본에 가지 말고 국내로 가자. 일본 불매 운동이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국내 유명 관광지를 가보면 바가지 요금이 극성이다 보니까 또 선뜻 내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해라,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이게 가능한지 팩트체크팀 오기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예, 오 기자. 국내 관광 다녀오신 분들이 제기하는 불만들 어떤 것들이 많습니까 요즘? 네, 그 게시판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대표적인 관광지죠. 강릉시의 홈페이지 게시판입니다. 바가지 요금이 심하다 이런 민원들로 가득한데요. 예.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강릉 여행이 일본 여행보다 더 싫어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되게 와닿는 문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가지 요금이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처부어지나 단속이 어려운가 보죠? 네, 저희가 그 유형별로 한번 나눠서 따져봤는데요. 먼저 숙박업소를 보겠습니다. 예. 1박에 25만 원인 숙소를 예약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33만 원을 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저게 예약할 때와 실제로 가서 지불한 게 달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바가지 요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대신 숙박료가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 비싼 금액을 사전에 예약할 때 미리 알렸다면 따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예, 실제로 예약과 현장이 다르면 과태료 처분은 가능한데 그러면 뭐 행정적으로 형사처벌 같은 건 안 되나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입장에서는 사실 사기를 당한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관광경찰대가 사기 혐의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처벌되는 건수 자체는 미미합니다. 쉽지 않겠죠. 해수욕장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해수욕장 가면 뭐 자릿세 명목으로 파라솔을 대여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수욕장은 지자체가 대부분 민간 업체나 단체들에게 파라솔이나 텐트 관리 허가를 내주는데요. 예.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해수욕장법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가를 받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여전히 불만이 많을 텐데 이게 행정처분 이외에는 안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계곡은 조금 사정이 다른데요. 피서지로 계곡도 많이 가잖아요. 예.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계곡에다가 천막도 치고 그리고 평상을 설치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천법 또는 소하천법이 적용되는데요. 저런 무허가 구조물은 최고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저 사진 속 현장은 최근에 강제 철거됐습니다. 예, 단속이나 처벌도 좋지만 실제로 이렇게 바가지 요금이 극성이면 결국 관광지는 자기 발목 잡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 팩트체크팀 오규정 기자였습니다.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애국가를 교체해야 한다, 안 된다, 이 논란이 다시 일기 시작했습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 행적 때문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인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가 일제강점기인 1936년 곡을 붙였습니다. 논란은 2000년대 들어 안익태의 과거 친일 행적이 드러나면서 시작됐습니다. 만주국 건국을 기념하는 만주 환상곡을 작곡하는 등 일제에 부역한 사실이 확인돼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장기가 있고 만주 국기죠. 당시에 이제 이 장면이 합창과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로 되어 있는 이른바 만주국 판타지입니다. 안익태의 애국가를 더는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올해 초엔 안익태의 친나치 행적을 추적한 책이 나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안익태의 애국가를 계속 불러야 하는지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열렸습니다. 안익태의 애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법률상으로는 국가로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관행으로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불러온 애국가와 작곡가의 행적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애국가 교체에 부정적 의사를 밝혔습니다. 3.1운동과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애국가의 존폐 문제가 조심스럽게 공론의 장으로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